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번 주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가 막을 올립니다. 이 양회는 매년 3월에 열리는 연례 행사인데요. 정협과 전인대를 합쳐서 일컫는 말이고요. 그해 중국의 국정청사진을 공식화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질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서 의미가 더 큰데요. 경제 성과만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시 주석의 4연임은 기정사실에 가까운 상황인 만큼 이번 양회는 중국의 경제와 외교 그리고 시진핑 4연임의 정치적 기반을 동시에 다지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또 3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어떤 외교 신호를 보낼지도 관심사인데요. 올해 중국의 정치 경제 방향 잠시 후 전병서 박사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은 전쟁이 장기화할 것인가 하는 점일 텐데요.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란 사태 상황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해이면서 시진핑 주석 4연임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인데요. 시 주석은 경제 부양을 통해서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를 중심으로 올해 중국의 정치 경제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전병서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개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양회가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개의 회의라는 뜻인데요. 네. 그래서 중국의 정협이라는 게 하나 있고 우리 국회 같은 전인대가 있는데 네. 그것이 하루 사이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네. 그것의 의미는 우리는 12월이 결산기이고 1월부터 시작이지만 중국은 3월부터 결산기다 그렇게 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 예산이라든지 정책들이 이 12월에 운을 떼지만 오히려 쳤을 때 국회 승인을 받는 것이 3월 양회입니다. 그래서 3월 양회의 의미는 1년 동안의 중국의 경제 정책, 사회 전반에 관한 청사진, 네. 이제 이것을 펼쳐 보이고 그것을 승인받는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은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단위의 경제 개혁을 아직도 중국은 하고 있는데 그 15차 5개년 계획 26년부터 30년까지의 계획이 이번에 네. 확정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중국의 미래 5년 어떤 네. 그림으로 갈 건지 네. 청사진을 낸다고 봐야죠. 네. 그 2026년부터 2030년을 아우르는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해인 거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 양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시진핑의 4연임이 같이 맞물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27 사이클 2년 2자하고 7자 들어가는 해에 주석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거라서 그래서 금년에는 경제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첫 번째 이기도 하고 네. 또 시진핑 4연임이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타당성 근거 요거를 제시하는 시기가 2026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5개년 계획의 첫 해에 이게 숫자가 좋아야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예. 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률 보면 5.2%, 5.0%, 5.0%, 뭐 숫자로는 뭐 정치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5% 선에 이제 겨우 맞춘 셈인데 사실 현실은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경기도 좋지 그래서 않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K자 성장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전통 산업은 뭐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예. 소비는 나빠지는 대신에 첨단 산업이나 수출이 이게 계속 좋아서 5%를 맞춘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이 이번에도 이제 그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할 건데 이번에는 그 넘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how 어떻게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목표는 뭐 5%, 4.5에서 5 정도를 비슷하게 낼 거지만 네. 그걸 달성하는 방법이 뭐냐. 요게 큰 정책의 변화가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네. 방법으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뭐 제 첫 번째는 중국도 이제는 소비가 GDP의 57% 정도 가기 때문에 소비 네. 중심 국가예요. 근데 지금 소비가 작년 12월 달에 0%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14개 침묵하는 인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태도, 분노, 열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소비를 부양시키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기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술 국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네. 그래서 모든 정책이 거기에 다 몰릴 것 같아요. 네. 소비 부양책으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뭐 소비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부동산이 이게 나쁘면은 소비가 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내리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소프트 랜딩 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의 부동산 재고가 역대 최대이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소진하냐. 그래야 이제 가격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인수해서 네. 이걸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것.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의 재고 부담이 줄죠. 네. 그러면 이제 자금도 유통이 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가장 눈에 띄는 전략이 될 것 같고 정책이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중국이 아주 특이한 단어를 하나 썼는데요. 사람을 위한 투자. 요런 이제 그 단어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사람을 위한 투자.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어디 투자했냐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사물에만 투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도로, 뭐 항만, 뭐 철도 공장. 예. 그래서 이게 큰 그 전환점이 이제는 이게 서비스 소비업종의 경제 정책의 중점을 바꾸고 그걸 통해서 고용 유발 효과를 높여서 고용을 늘리고 네. 이게 GDP를 맞추겠다는 것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래를 좀 보겠다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경제 규모 세계 2위이기도 하고 네. 인당 소득이 뭐 13,4천 달러 그리고 대도시는 우리처럼 뭐 한 3만 달러 레벨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돈 쓸 때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쓸래 할 때 이건 고용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근데 서비스업이 커지게 되면 고용이 커지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육아, 네. 양로, 교육. 아. 그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 이제 해당되는 그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고용도 자꾸 이 소비도 늘리는 그 정책이 이번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미국과의 기술 전쟁은 AI하고 반도체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 중국이 중국말로 이제 거국 체계 지고티츠라고 하는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다. 네. 그래서 뭐 금년에도 아마 중국의 AI 반도체 뭐 인프라 쪽은 아마 사상 최대 투자를 할 것 같고 네. 정부의 지원 이제 똑같이 오히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약간 전략이 다른 것이 네. AI 산업에 투자하는 걸 보면 미국은 뭐 AI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그렇죠. 500억 불씩 1000억 불씩 막 이렇게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중국의 투자를 보면 기업들의 투자가 그것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건데 그것이 큰 차이점은
미국은 이게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렇죠. 다 먹으려고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야에 다 투자하니까 투자금이 커지고 중국은 2017년부터 AI를 하면서 국가가 자원도 제한돼 있고 인력도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네. 피터지게 경쟁하는 것은 비효율이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이 계획 경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10개의 AI 산업에 그 할 수 있는 회사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러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그게 안 되고 바이더만 하고 돼 있고 스마트시티 요거는 알리바바만 네, 헬스케어 네. 이것은 텐센트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투자 규모를 이제 10분의 1로 가져가도 정상이기 가능한 때문에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인프라에 관한 거 지금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전력 그다음에 용수 뭐 완전 입지 요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은 뭐 최강의 경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땅이 국가 거니까 네. 그냥 주면 되고 또 전기가 문제가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시내는 못 짓게 하고 네. 이제 뭐 외곽 지역 또는 농촌 지역으로 산악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데 네. 전기세를 이걸 국가가 보정을 해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뭐 반도체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픈 AI를 쫓아가는 딥세크의 스피드가 줄지가 않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네. 어쨌든 이번 양회에서는 이제 소비 부양책, 기술 전쟁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양회도 중요한데 매년 여름에 이 중국 정치 지도자 또 원로들이 휴양지에서 여는 회의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건데 네. 그 여름에 진앙도에서 여름 휴가지죠. 네. 거기에서 이제 원로들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인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진핑의 사연임은 뭐 당연한 거고 네. 누가 거기에 입각할 것인가 이 이제 인선의 문제를 합의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으로 보면은 그 10월달, 11월달에 당대회를 하지만 네. 인선은 이미 이제 7월, 8월에 결정이 된다. 그리고 문제는 그 인사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데이터는 5월 뭐 이전에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평가를 뭘 갖고 할 거냐. 그러면 2026년에 성과를 갖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2026년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네요. 그걸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31개 성의 당서기들 입장에서도 예. 이게 내년에 중앙으로 올라갈지 이제 못 갈지 결정이 2026년 실적에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는 지방의 관료들 입장에서도 예. 이게 집중적으로 이거 성과를 내야만이 예. 하는 굉장히 그 정치 경제학적인 이제 시간이 2026년입니다. 네, 정말 올해가 올 한 해가 중국에서는 중요한 한 해가 될 텐데 그럼 이 메이다이어 회의에서 시 주석의 사연임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사연임은 이미 그 뭐 기정사실화 그렇죠. 돼 그래서 있긴 그거는 하지만. 오히려 네. 뭐 사연임 확정보다는 네. 같이 일할 상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누구를 정할 거냐가 그게 핵심이 될 것 같고 네. 또 그것은 이제 오연임을 안 한다고 하면 네. 잠재적인 이제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 위해서는 경제 부양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중국 정부 어떤 식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세 가지인데요. 보시는지. 네. 코로나 이후에 누가 돈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풀었냐고 그러면 절대 어마운트로 보면 우리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중국이 제일 많이 풀었어요. 근데 중국은 뭐 분기마다 연마다 돈이 없어서 절절 매죠. 예. 그래서 그건 뭐냐면 화폐 유통속도가 50%가 안 돼요. 그래서 100억 풀면 50억밖에 돌지 않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GDP의 거의 한 37, 8% 되는 돈이 은행에 들어가서 예금으로 나오질 않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걸 어떻게 이제 실물 경제로 끌어내려 하는 것이 아마 금년의 첫 번째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이 주가 부양입니다. 증시로 이제 돈을 끌어내는 것. 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중국도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돈을 이제 댔지만 작년 하반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첨단 기업들을 대거 중국의 우리 같은 코스닥 시장 그게 대거 상장을 시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나 반도체 붐을 타고서 뭐 IPO 했다고 그러면 몇 천억씩
조단위 펀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첨단 산업에 대한 자금 제공 그리고 이제 유유자금의 그 실물 경제로의 유입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정시 부양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뭐라고 해도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은 돈 뿌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는 말이 굉장히 있지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중국이 아마 금년에 현금 쿠폰을 많이 뿌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네. 이제 이고안신이라고 가전이나 자동차나 노트북이나 핸드폰 바꿀 때 네네. 세금을 이제 한 15% 깎아주는 거죠. 어. 그래서 가격이 한 15% 내려가게끔 하는 거 네. 이걸 대대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소비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 정책은 결국은 이게 반도체하고 AI 뭐 로봇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뭐 중국이 최근 4년 동안에 경기가 어떻든 뭐 이제 코로나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제 분야고 네. 이것은 미국의 견제 때문에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첨단 산업 지원에 관한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소비에 관한 정책, 네. 그리고 이제 유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금융 정책의 수단으로 증시 부양 그 세 가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혈관에 피가 돌듯이 돈이 좀 돌아야 그렇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목표가. 자, 말씀해주신 뭐 AI,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 중국 첨단 산업 경쟁력이 뭐 꽤 많이 올라왔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올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로봇 같은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춤을 추다가 마라톤을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권투를 하다가 네. 지금 거의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선단을 지금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있고 반도체는 브로킹을 했지만 그 캐첩의 속도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AI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반도체가 없는데도 미국하고의 갭을 계속 줄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러나 이게 완벽한 1등이냐 하는 것은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반도체예요. 그래서 로봇이라고 예를 들면 네. 이제 AI를 하는 머리,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심장 뭐 이런 것은 반도체 칩인데 네. 이게 지금 약한 거죠. 그 대신 몸체 이건 뭐 전 세계 최고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게 아틀라스 로봇의 부품의 거의 뭐 50% 이걸 중국 걸 써야 되는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네. 사람의 이제 머리, 심장, 몸통 이렇게 보면 심장 빼놓고는 세계 1등에 가깝다. 네. 그게 중국의 실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그렇죠.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력은 많이 올라왔지만 기술 경쟁력은 선두권이다. 그래서 반도체만 풀어주게 되면 바로 네. 1등 해버리는 거죠. 그럼 미국이 절대 안 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 푸는데 문제는 과거가 됐으면 네. 감히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를 할 생각도 못했다가 이러냐다가 막아버리니까 이제 악심 먹고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네. 이게 AI에서의 칩의 속도, 개발 속도나 캐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사실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EUV 장비라는 건데 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네덜란드의 SML의 EUV를 국산하겠다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걸 막히니까 이걸 지금 국산하겠다고 들어왔고 제재를 하면 또 기술을 발전시키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우리가 쓰는 게 5나노, 3나노짜리를 쓰는데 중국이 90나노, 뭐 48나노, 28나노까지 지금 이제 돼 있고.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캐치하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지는 것이 결국은 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것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창의성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게 되면 그 모델을 다른 분야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격화됐는데 아시겠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났습니다. 꼭 이게 아니어도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그의 의도대로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고래 잡으려고 던진 그물이 이게 이제 구멍이 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걸 떼우려고 뭐 새우 잡는 그물부터 고등어 잡는 그물 다 지금 던지지만 이미 그것은 김이 샜다.
그다음에 그 그물의 효과가 있었냐를 봐야 되는데 네. 그저의 타켓은 사실은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와 중국의 무역 흑자 축소해야 되는데 둘 다가 이미 실패를 했어요. 미국의 무역 적자 사상 최대. 예. 그리고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중국의 전체 흑자가 작년에 1조 2천억 달러까지 왔어요. 1조 2천억 달러면 전 세계 GDP 랭킹 20등 하는 폴란드의 GDP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그 무역 정책은 트럼프의 패착이다. 그래서 뭐 그것이 숫자로 증명이 되는데도 뭐 이제 나이 드신 80대 가신 어르신이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악수를 두게 되는. 그래서 뭐 핵심을 놓고 보면 관세라고 하는 것은 네. 보완 산업이 있을 때 관세를 때리는 것이 효과가 있지.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반도체까지 다 나가버린 상황에서 네. 거기에다가 관세를 높게 때리면 이건 언발의 오줌누기. 당장은 이게 수출하는 쪽이 이제 충격을 받지만 3개월, 6개월 지나서 재고가 스탁아웃 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럼 그것은 전부 소비자의 부담으로 그대로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그것을 자꾸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포장을 이제 하는 것이 문제고 팩트는 이미 숫자는 보여주고 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네. 무역 적자를 줄이지도 못했고 중국의 무역 흑자를 줄이지도 못했다.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올해 11월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버티면 이긴다 이런 학습 효과도 있어서요. 이 미국, 중국 중심으로 볼 때 앞으로 세계 정치 질서, 무역 질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아마 그 AS하고 CS로 갈라지는 것. 그게 애프터 서비스나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 아니고 네. 차이나 스탠다드하고 아메리카 스탠다드로 두 개로 갈라지는 이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앞으로는 미국 중심의 이제 세계 시장, 세계 표준, 세계 기술하고 중국 중심의 개도국하고 같이 가는 그런 표준이나 제품이 두 개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AS하고 CS를 다 맞춰야 시장을 유지하는. 그래서 R&D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 한 30년 동안 중국에는 중간재를 팔았고 미국에는 소비재를 팔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중국이 금년부터 우리는 소비로 성장하겠다. 그렇죠. 내수로 가겠다는 거고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메이드 인 USA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조 중심 국가라고 하고 중국이 소비 중심 국가라고 하는 이제 전환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알고 심각한 있던. 문제는 네.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중국에 이게 중간재 팔던 이걸 미국에 중간재를 팔아야 되고 미국에 소비재 팔던 한국의 제품을 중국에 중국 소비를 쪽으로.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이게 30년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도 이것이 30년의 관성을 지금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현상.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소비재를 중국에 팔려고 하면 소비는 사실은 그 컬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까이 있으면서 미국은 잘하는데 중국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중국이 전 세계 벤츠의 34%를 사요. 미국이 한 16%를 사는데 네. 전 세계 에로샤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역시 중국이거든요. 전 세계 자동차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네. 중국이 한 3,300만 대 사는데 미국이 1,600만 대를 사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그 시장을 제대로 공략을 못하죠. 그래서 핸드폰 중국이 인구 14억에 17억 9천만 대 핸드폰이 지금 사용이 돼요. 세계 최대 노트북, 핸드폰, 전기차. 그런데 우리는 핸드폰 철수했고 자동차 철수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네네. 이제 그런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벌이는 상인은 상인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옆에 지금 큰 시장이 새로 형성이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이제 공격하려 하는 것은 뭐 그 사이 우리가 탈중국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탈중국은 됐고 네. 이제는 용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제대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열리는 중국 양회를 계기로 앞으로의 무역 질서, 정치 질서 어떻게 바뀔지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면서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로 세계 금융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이상 징후 발생 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즉각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AI와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1박 2일 필리핀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초혁신 경제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앞서 중국 양회 이야기 나누면서도 청년 실업 문제가 나왔지만 요즘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고 대도시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이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청년들이 물가가 높고 또 경쟁이 심한 대도시를 떠나서 지방의 소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중국의 SNS에는 20, 30대 청년들이 은퇴 증명서를 인증하는 사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저비용 조기 은퇴를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중국 청년들의 조기 은퇴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또 이 트렌드를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한 20대 여성의 이주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상하이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한 여성이 네. 갑자기 허강이라는 소도시로 이주한 사례인데요. 이 허강이라는 도시는 흑룡강성의 러시아 접경지대에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네. 과거엔 잘 나가던 탄광 도시로 잠깐 호황을 누린 적이 있지만 이 도시가 주력으로 내세던 탄광업이 쇠락하면서 고위청, 귀신 동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은 우리 돈으로 겨우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네. 이 여성은 대도시에서 6년 동안 죽어라 일하며 모은 돈을 들고 이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평생 일하지 않겠다. 이 모은 돈으로 허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소하게 살겠다. 이렇게 자신의 블로그에서 선언한 후에 이에 동감한 청년들이 하나둘 허강을 찾게 되었고 허강은 청년 은퇴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대도시 청년들이 사실 사회 기반 시설도 풍부하잖아요. 대도시에서는. 근데 그곳을 벗어나서 왜 시골을 찾는지 좀 의아한데요. 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곳은 청년들이 룸메이트를 찾아 방을 나눴어도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은 평생 집주인에게 월세를 바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시골에 내 집을 사서 마음 편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허강에는 이런 은퇴 청년들이 모여 사는 커뮤니티까지 생겼는데요. 허강 같은 곳에서는 한 달 생활비가 1,000위엔, 한국 돈 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낭비하게 되는 비용,
즉 하루치 스트레스 해소 비용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버티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사례가 이제 화제가 된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또 생겼네요. 네, 디지털 파이어족 혹은 영유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네. 과거에는 성공을 위해서 대도시로 보여들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경치 좋고 물가가 싼 시골 마을로 영유하는 현상입니다. 현재 SNS에서는 허강보다 더 가성비 좋은 지방 도시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네. 심지어 이러한 이주를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생겼습니다. 영유 청년 조기 은퇴를 해서 그럼 생계는 어떻게 유지할까요? 예, 이게 바로 중국 청년 저비용 조기 은퇴의 핵심입니다. 네. 아예 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딱 굶지 않을 만큼만 법니다. 최근 유행하는 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인데요. 네. 거창한 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접 차를 끓여 마시고 동네 시장에서 저렴한 채소를 사고 SNS에 자신의 무소유 삶을 기록합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원을 받거나 지역 특산물을 조금씩 떼어다 파는 겁니다. 이들에게 은퇴는 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착취하던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출 그 자체입니다. 네, 한때 유행했던 소확행,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정말 실현하는 그런 삶을 저도 조금 부러운 면은 있는데 사실 국가적으로는 젊은 어떤 인적 자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셈이 되잖아요. 중국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중국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내몰린 데는 중국의 노동 환경이 그만큼 가혹하기 때문인데요. 네. 중국에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을 일하는 시스템은 996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996 시스템에 시달려서 치솟는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 정부는 오히려 정년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을 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을 더 일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게 청년들에겐 노예 자리는 영원히 없다는 선고처럼 들린 거죠. 결국 연금 시스템에 대한 이런 신뢰가 깨지면서 연금을 안 내고 그 돈을 지방 이주 자금으로 저축하는 연금 보이콧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한 사회학자는 이들 청년은 게으른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구조에 온몸으로 항의하는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도망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중국의 현실. 아마도 이런 모습은 중국만의 모습은 아니고 한국 청년들은 먼저 겪었을 수도 또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이든 한국이든 청년들의 조기 은퇴 현상 함께 고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참전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하면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중동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28일에 2월 28일 이란에 대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간의 상황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28일 선제 공격을 해서 첫날에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지금까지 계속 한 1,000곳 이상을 갖다가 공습과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 이란 내 사망자가 한 550명 이상이 되고 뭐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이란 해군 함정도 거의 붕괴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란은 첫날부터 반격을 바로 가해서 반격했죠. 이스라엘과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전화가 중동 12개국으로 지금 번진 상황이고 미군 사망자 6명으로 늘고 이스라엘에서 9명 그리고 중동 각국에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참전을 해서 네. 전쟁이 우려됐던 광역전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면은 이란이 입은 피해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네. 뭐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가 당했으니까요.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도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대합니다. 일단 미군 기지가 중동 12곳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받은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사실상 뭐 피해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월스트리트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바레인의 미 해군 우함대 기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 기지에 있던 미군 병사 6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 있던 병사가 사망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한 소도시 베트쉐메시라는 소도시에서 9명이 숨졌습니다. 네. 2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직접 충돌 사상 가장 큰 피해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주요 도시에서는 연일 이란 미사일을 막는 방공망이 가동되면서 불꽃놀이 친 불꽃이 터지고 도심에 폭발이 일어나고 도로 한가운데가 패이고 이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도부까지 제거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준 거고 이란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지만 꼭 그것만으로는 이란 체제나 정권을 붕괴시키기 힘들다는 것도 증명되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이 단기전이나 장기전 모든 가능성을 현재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할수록 서로가 피해를 입는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반면 상대가 제압이 잘 안 되고 출구 명분이 없으니까 의도지 않는 장기전으로 빠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하면 이 전쟁이 이제 장기전으로 빠지는 걸 텐데요. 그렇습니다. 전쟁 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전쟁이 발발하면 장기전 수령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댄 케인 합참의장이 트럼프에 대한 내부 브리핑에서 대이란 공격에서 대규모 그리고 장기 작전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유경 미사일 등 방공망, 정밀 유도 무기, 공격용 정밀 유도 무기의 재고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소진되면 이란이 반격 우리가 막기가 힘들다. 그러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이 전쟁 첫날부터 지도부가 제거됐다는 첫날부터 만만치 않은 반격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이 일제히 이거 그 미군이 이렇게 기지 내에 있는 미군이 사망할 정도가 되면 미국의 방공 능력과 유격탄 재고, 요격 미사일 재고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를 일제히 했습니다. 네. 미국 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까지 같이 이제 공격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을 치르기에 재고가 역부족인 상황인가요, 지금? 전쟁 전부터 중동에 구축된 미 군사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력으로도 고강도 전투를 벌인다면은 나흘, 저강도 전투, 강도가 약한 전투를 벌인다면 2주 정도밖에 충분히 지속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평가를 두고서 엇갈리는데 일단 미국 쪽이 이란을 안심시키려고 위장 전술을 뿌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한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재고 무기가 충분치 않다는 건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으로 방공 및 정밀 무기, 포탄 등 유효한 재고가 부족한 상태고 이건 공개 사실입니다. 중동에서는 특히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과의 반복된 충돌로 인해서 그 방어망이 미사일 방어망이 재고가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보도가 계속 잇따랐습니다. 특히 한국에도 배치되어 있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미사일이란 사드, 그러니까 패트리엇, 해상 배치 SM-3 요격 미사일 이 미사일들이 소진이 가장 우려된다 이제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에 더해서 미 해군이 주로 쓰는 배에서 지상으로 공격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리고 미 공군이 운용하는 각종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등이 이런 공격용 무기조차도 충분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작년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하는 러프라이드 작전을 거치면서 대량 사용해서 재고가 많이 좀 바닥난 상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전력을 선제적으로 대폭 파괴해서 먼저 이런 방어용 요격치나 공격용 정밀 무기가 소진되기 전에 네.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보복을 못하게. 보복을 못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불시에 이렇게 선제공격, 협상 도중에 선제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명한 이유도 이렇게 이란의 미사일 드론 역량을 선제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이 이런 공격 지도부가 죽는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반격을 했죠. 반격을 했고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리고 미국 기지가 공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미국 안보센터의 베카와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후티뿐만 아니라 작년에 나이지리아 성탄절 공습 등으로 해서 전 세계의 작전을 벌이다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비상 정상적으로 높은 속도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원래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면은 네. 가장 먼저 바닥이 날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미사일 방어 체계 핵심 에로3 화살이라고 하죠. 네. 에로3 요격 미사일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이제 미국 당국자가 미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인지 이제 어떻게 될지 참 이제 두고 봐야겠죠. 네. 근데 뭐 이란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격을 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게 전쟁이 교착 상태 혹은 장기화의 그렇습니다. 우려가 좀 나올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네요. 지금 네. 미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보면은 현재 상황은 군사 지속 능력, 탄약 소모 관점 이런 걸로 측정해 보면 이미 한계가 어디인지는 뻔히 보이는 단계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 이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 전역에 요격 미사일 그리고 공격력 정밀 유도 무기를 대량 배치했는데 만약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인도 태평양 유럽에 이미 배치돼 있던 다른 전역에 네. 지역에 비축분까지 쓸어 갖고 와야 된다. 그런 상황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라는 유명한 그 연구소에서는 사드나 SM3 같은 고급 요격 미사일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산과 계획을 미리 짜갖고서 만들어 그렇죠. 나오는 네, 이게 네, 막 네. 긴 파이프라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생산품이다. 그런데 이런 걸 갖고서 단기간에 고강도로 한꺼번에 써버리면 몇 년치 방어 능력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만 그리고 한반도 방어 이런 데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이런 무기들을 갖다가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중동에서 이렇게 막 수십 발 수백 발을 갖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막 써버리게 되면은 네.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더 중요한 상대, 미국이 더 중요한 상대, 중국 억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관료했던 캐서리 톰슨이라는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이 현재 그 동시적으로 대규모 분쟁을 대처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런데 이란과의 장기전에 이 높은 순위를 갖다 놓는다면 중국과의 대결이나 억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중국 억제 지장이 생긴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근데 현재 이제 그런 우려와 경고는 있지만 이제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당장 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소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용량이 또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군 대변인을 했던 선임연구원 요나탄 쿠니쿠스라는 사람은 현재까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숫자가 자기가 보기에는 큰 인상적인 것은 아니다. 뭐 어느 정도 저 정도 예상했던 거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결국은 숫자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격망을 얼마나 갖고 있고 또 이란은 얼마나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느냐,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되는데 네. 현재 하여튼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인상적이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더 많이 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알 수 없죠. 문제는 네. 현재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받아서 미사일과 드론 용량이 대폭 축소돼서 사실은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거는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한 일주일 정도 가봐야지만 그 다음에 이 서로의 역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를 드러나지 않겠냐. 그래서 전쟁이 한 일주일 정도 가야지
고비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주일 얘기가 네, 나온 네. 거고요. 가장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개시부터 상당히 이제 좋게 얘기하면 화전양면의 입장, 네. 나쁘게 얘기하면 오락가락인데 전쟁 첫날에는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걸게해라, 그죠, 접수해라 시위를 하라고. 이렇게 예. 얘기했다가 어젯밤에 어저께 5개 국내 연속적인 인터뷰에서는 네. 뭐 전쟁이 한 4주 정도 갈 수 있다. 근데 뭐 이란이 대화를 제의했다. 이런 얘기부터 네, 하고 네, 했다가 네. 또 어젯밤에 인터뷰에서는 또 갑자기 모든 걸 다 하겠다. 시간이 걸리고 모든 걸 다 하겠다. 난 지상군 팀에 울렁증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입장이 전쟁의 시기에서는 이틀 3일이면 끝나겠다부터 한 4주 5주까지 아니면 모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되겠다. 모든 가능성을 다 얘기하는 다 거잖아요.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네. 정권 교체부터 뭐 무기만 그렇죠. 제거하고 말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다 그러니까 이 하는 얘기가 거예요.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좋게 얘기하면 화전양면이고 네. 나쁘게 이상하게 보면 저렇게 오락가락하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상당히 트럼프와 백악관 쪽 그리고 국방부 쪽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계속 세게 하고 만약 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자기들이 이란에 대한 반격은 제어할 수 있다면 저렇게까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미국 내 여론이 가장 크겠죠. 현재 그 여론을 보면은 네. 한 4명 중 1명이 찬성하고 한 10명 중 6명은 반대를 하는 여론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전쟁이 지속된다면은 네. 이거 쉽지 않겠죠. 여론이 급전직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네. 트럼프는 일단 그런 이제 화전양면 혹은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이는 거는 네. 일단 이랑 출구를 모색하려고 계속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자꾸 출구가 생각만큼 잘 안 열리는 것 같으니까는 네.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란이 조금 굴복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고 네, 그러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란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제일 먼저 이제 염두에 두는 게 그거 같습니다.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유혈 시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장을 한 것이다. 이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반정부 유혈실 틈타 자기네들의 체제 교체, 체제 붕괴를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최고 지도자까지 이르는 마당에 이란으로서는 당장 미국과의 대화보다는 네. 내부 단색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즉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은 그들에 대한 보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를 계기로 내부 단속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공격을 받고 최고 지도자가 암살되고 나자 네. 정권 지증에서의 그 결집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반미 시위가 도 크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메니 최고 지도자 하메니 사망 뒤에 이란의 군사 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알리 라리잔이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어저께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오만을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었는데 네. 그 기사를 트윗하면서 이런 대회를 한 적 없다. 그건 트럼프의 자가 발전이다. 그리고 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트럼프의 망상적 환상이 이 지역을 갖다 카오스죠.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예.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이거 이란은 당분간 최소한 2, 3일 내 뭐 이렇게 그런 입장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화 입장. 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당분간 이 전쟁이 좀 지속된다고 봐야 할까요? 앞서 말한 대로 이번 주가 한 주말이나 한 네. 일주일 정도 지나야지 좀 고비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고비에서 협상으로 갈지 혹은 교착으로 갈지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란이 얼마큼 절박하냐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추가적인 미군의 전사나 피해가 늘어난다든지 이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커진다든지 이란의 반격 수준이 계속 강도 있게 나간다든지 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력 이것이 계속 약화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전에 대한 우려를 그리고 이란은 내부 단속의 필요성을 제일 큰 첫 번째 잣대로 놓고서 향후 행동의 기준점으로 삼을 것으로 봅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전쟁이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서
한 달 정도만 지속된다면은 미국이나 여론이 전 세계가 뭐 네. 상당히 참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나 우려됩니다. 네. 그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압하느냐 아니면 이란이 버텨내느냐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는데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10 Year After의 I'd Love to Change the World 전해드리고요.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